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남 구례 땅에 힘은 장사지만 머리가 조금 모자란 동우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동우는 김대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지요. 김대감은 구례의 제1의 갑부였지만 욕심이 사납고 거칠어 동우에게 매질을 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동우는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요. 어느 더운 여름날 동우가 김대감네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굵은 장대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동우는 근처의 커다란 나무 그늘로 몸을 피했답니다. 무슨 비가 이리도 많이 오는가? 아직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래도 비가 오니 참 시원하기는 하구나. 비를 맞아 시원해진 동우는 저고리를 툭 벗어서는 나뭇가지에 척척 걸쳐 놓았지요. 그리고는 내리는 비를 보며 휴식을 즐겼답니다. 한 반시간쯤 지나니 비가 그치는 것이었죠. 그제야 동우는 하던 일을 마저 하러 인삼밭으로 향했답니다. 헌데 동우가 깜박하고 그만 저고리를 걸어둔 채 가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우는 바지만 걸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갤 때쯤 김대감댁 계집종인 모란이가 새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새참을 보고 반가움을 참지 못한 동우는 손을 흔들며 모란이를 불렀지요. 모란이 아닌가? 그 새참 얼른 이리로 가져오게. 동우의 말에 고개를 돌린 모란이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동우가 글쎄 햇볕 아래 탄탄한 상체를 드러낸 채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 망측해라. 동우, 지금 그게 무슨 꼴인가? 너무나도 당황한 모란이는 그만 발을 헛디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동우는 냉큼 달려가 모란이를 부축해 주었지요. 아니 조심 좀 하지. 혹시 내 새참이 쏟아지지는 않았는가? 이 판국의 새참만 걱정되나? 그러게 저고리를 어디 두고 그런 꼴로 일을 하고 있나? 모란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차마 동우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요. 그런 모란이의 행동이 귀여운지 동우는 한바탕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비를 쫄딱 맞았더니 그만. 혹시 모란이 너 부끄러워서 그러는가? 몰라, 동우 너는 하여간 입이 문제야. 푼수처럼 말하는 동우에게 화가 난 모란이는 고개를 획 돌렸지요. 그 바람에 동우의 건실한 아랫도리에 눈이 가고 말았지요. 동우는 바지에도 비를 흠뻑 맞는 바람에 옷이 그만 다 들러붙어 있었답니다. 동우의 윤관을 그대로 보고 만모란이는 괜스레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았죠. 거참, 머리는 나쁜 것이 괜히 몸만 건강해서는. 하하하. 모란이 너. 내가 건강한 것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모란이의 뾰족한 말에도 동우는 웃을 뿐이었죠. 동우는 한 손으로 모란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답니다. 헌데 동우와 손을 잡는 순간 모란이는 온몸이 짜르르 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인지 온몸에 힘이 풀린 모란이는 그만 동우의 품으로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둘은 알싸한 향이 풍기는 인삼꽃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사내라고는 아버지만 알고 있던 모란이는 그날 진짜 남자를 알게 되었답니다. 동우도 부드럽고 따뜻한 모란이에게 무척 설레이고 말았지요.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온몸에 힘이 팍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성난 황소가 꽃밭에 뛰어든 격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인삼꽃 향기를 맡으며 뜨겁고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우와 모란이는 인삼밭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해서 둘은 틈만 나면 따로 만나 알싸한 꽃향기를 맡고는 하였지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대감댁 마님은 요새 궁금증이 늘었습니다. 평소 일만 하던 머슴 동우가 벙긋벙긋 웃고 다니니 궁금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마님은 김대감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요. 대감, 요새 동우가 입이 귀에 걸렸더이다.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이다, 부인.
맨날 미친 사람처럼 벙긋벙긋 웃고 다니니 그 이유를 저도 알고 싶어집니다. 동우가 힘은 새도 좀 모자라지 않소? 뭐 그러려니 합시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김대감과는 달리 마님은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마님은 동우의 뒤를 밟아 몰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우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새참을 가져온 모란이가 나타나자마자 둘은 곱게 저고리와 치마를 개어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인삼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위에서 청춘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에그머니나? 저것들이 매일 저렇게 재미를 보고 있었구나. 기겁한 마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덤불 뒤로 몸을 숨겼지요. 그러면서도 눈은 빼꼼히 내밀어 동우와 모란이를 지켜보았답니다. 둘은 벌건 대낮부터 꽃을 세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손과 손이 꼭 움켜쥐는 것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답니다. 어지럽게 휘감기는 모습에 마님은 심장이 두근거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동우와 모란이는 날이 어둑어둑해진 다음에야 내려갔습니다. 마님도 얼른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동우와 모란이가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싱숭생숭해진 마님은 괜스레 대감이 원망스러워졌답니다. 얘 아무도 없느냐? 대감은 언제 돌아오신다고 했느냐? 네, 오늘 밤은 늦을 테니 내일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감이 또 기생집에 가신 게로구나. 매일같이 기생집으로 나도는 김대감 탓에 마님은 도무지 여인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지요. 그래서일까요? 마님은 밤만 되면 자꾸 동우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동우의 탄탄한 등과 복근 거기다 우람한 팔뚝을 생각하면 자꾸만 허리심이 풀리는 것이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서방에 있으면 뭐하나. 매일 같이 독수공방이니 청산과부와 다를 바 없구나. 그렇게 마님의 한숨만 늘어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간장 종지를 옮기던 모란이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모란이가 아파 죽겠다고 드러눕는데 마님은 속으로 옳다구나 쾌재를 불렀지요. 아니 뭐라나. 허리를 다쳤다니 그것 참 큰일이로구나. 사람을 붙여줄 터이니 어서 저작거리의 의원에 다녀오도록 해라. 하지만 인삼밭에서 일하는 동우의 새참을 챙겨줘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걱정 말거라.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요. 그럼 의원님께 한달음에 다녀오겠습니다요. 모란이는 마님이 붙여준 머슴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보러 갔습니다. 그 사이 마님은 새참을 잘 차려서 짊어지고는 인삼밭으로 향했답니다. 아이고 마님, 새참을 직접 가져오셨군요. 이리도 황송할 때가. 우리 일꾼이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인데 황송할 게 또 뭐겠느냐? 이리 와서 좀 먹고 일하거라. 헤헤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그리하여 동우는 마님의 가져온 새참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참은 평소보다 푸짐했지요. 구수한 보리밥에 아삭아삭한 김치, 거기다 두툼한 고기 산적까지. 정말 보기만 해도 침이 괴일 정도였답니다. 동우는 우적우적 새참을 먹어 치우고는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새참의 술까지 해치우니 얼근하게 취기가 올라왔지요. 덕분에 동우의 눈은 점점 횟가닥 풀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동우의 눈치를 살피던 마님은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인삼밭에서 일하느라 옷이 죄다 더러워졌구나? 이리 죽어라. 내가 빨래를 해다 가져올 것이니. 아이고 아닙니다요. 옷이 땀에 절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요. 괜찮대도. 어서 이리 다오. 동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마님 성화를 당할 수는 없었지요. 저고리를 건넨 동우는 순간 마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이는 것이었죠. 더 참을 수 없게 된 동우는 마님을 덜컥 안아들었습니다.
마님도 내심 좋아라 하며 동우의 품에 안겼지요. 그렇게 둘은 인삼밭에서 새롭고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동우야, 너는 참으로 장사로구나. 내 살다 살다 너처럼 팔힘이 강한 사내는 처음 본다. 그리하여 마님은 모란이가 맛본 행복을 똑같이 맛보게 되었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그 뒤로 마님은 동우의 얼굴만 봐도 그때 생각이 나 가슴이 벌렁거렸지요. 너무나도 설레이고 행복한 것 같았지요. 마님 눈에 동우는 너무나도 의젓하고 멋진 사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님은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먼 산만 쳐다보고 밤이면 툇마루에서 하염없이 별들만 바라보았지요. 동우의 탄탄한 복근이 꿈에서도 나올 정도였답니다. 해서 마님은 틈만 나면 모란이에게 저잣거리에 다녀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지요. 그리고는 동우가 먹을 새참을 본인이 직접 가져가곤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동우와 함께 꽃향기에 포옥 쌓이곤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마님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동우는 점점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렴 머슴이 마님이랑 놀아나다니요. 신분이 엄격한 조선에서 이는 자칫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서 동우는 인삼밭을 매면서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마님 얼굴만 보면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죠. 오늘도 마님이 가져온 새참을 맛있게 먹어치운 동우는 마님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취기가 벌겋게 오르니 너무나도 더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저고리를 걷어제끼자 마님은 좋아라 동우에게 덤벼들었지요. 둘은 또다시 꽃냄새 그윽한 인삼밭에 누웠답니다. 동우야, 참으로 행복하구나. 너도 그러하느냐? 네, 마님. 저도 참말로 좋구만요. 그렇구나. 내가 좋다니 나는 더 좋구나. 그날도 마님과 동우는 해가 질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가고 나면 동우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쉴 따름이었지요. 이러다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대감님이 아시면 어쩌지? 아이고, 그 생각만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살 수가 없구나. 동우는 이제나 저제나 들키지는 않을까 덜덜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인지 동우는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가만 갔답니다. 한편 모란이는 자꾸만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자기를 살살 피하는 것이 어딘가 동우의 거동이 수상해 보였답니다. 마님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왜 자꾸 자기를 불러다 바깥 일을 시키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님은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죠. 분명 동우와 마님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했죠. 그리하여 모란이는 하루는 마님 심부름을 가는 척하면서 마님의 뒤를 밟았지요. 마님은 발걸음도 사뿐사뿐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뒤를 따라갔더니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동우와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인삼밭에서 마주친 둘은 보자마자 끌어안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저고리와 치마가 휙휙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죠. 이제야 둘의 비밀을 알게 된 모란이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자기는 제껴두고는 저렇게 알콩달콩하게 지내고 있었다니. 모란이는 배신감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거기다 어쩜 그리 찰떡처럼 붙어 있는지. 그 꼬리 질투가 나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란이는 저 연놈들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우는 몰라도 마님은 지체 높은 양반이고 상전이니 아무래도 신분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평소처럼 우다다다 쏟아냈다간 크게 경을 칠 것이었습니다. 해서 모란이는 어떻게든 별 피해 없이 둘을 말아넣을 방법이 없나 생각해 봤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마님은 또다시 모란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저잣거리에 나가서 이것저것 사오라며 일거리를 잔뜩 던지는 것이었죠. 가만 보니 마님이 슬그머니 술상을 보는 것이 모란이가 가고 나면 동우를 만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란이는 오냐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다소곳이 다녀오겠다고 대답을 했지요. 마님이 나가고 나자 모란이는 쪼르르 김대감에게 달려갔지요. 대감님, 큰일이 나버렸습니다요. 뭔 일이길래 소란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니 글쎄, 인삼밭에 나간 동우가 새참을 과식해서 배탈이 났답니다. 뭐 이놈이 인삼은 안 돌보고 밥을 축내. 그래놓고 배탈이나 내 이놈을 아주 혼구멍을 내야겠구나. 김대감은 평소 동우가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쌀만 아까워했지요. 거기다 아끼는 인삼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에 화가 잔뜩 났답니다. 그리하여 김대감은 커다란 몽둥이를 쥔 채 인삼밭으로 달려갔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아 글쎄 인삼밭의 동우가 부인과 니니나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하라고 보냈더니 아내와 정분이 나다니. 분노로 눈이 시뻘개진 대감은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동우를 개패듯이 때려주었지요. 동우는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대감의 몽둥이질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동우를 후려팬 김대감은 그만 자기 성질을 모시겨 뒷목을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때까지 두려움에 떨던 마님은 얼른 동우의 소매를 끌었습니다. 동우야, 천우신조로구나. 이 틈을 타 도망치도록 하자. 아이고, 쓰러진 대감님을 두고 제가 어딜 갑니까? 저를 때려도 주인마님은 주인마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까지 모셔야겠습니다. 마님은 한사코 말렸지만 동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몽둥이에 실컷 얻어맞은 동우가 대감을 업고 돌아왔지요. 그 뒤로 김대감은 끙끙거리며 자리보전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당연히 그 좋아하는 기생집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반면 마님은 집안 살림을 모두 차고 앉아 떵떵거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안 가솔들도 마님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들게 되었지요. 반면 김대감에게 둘의 사이를 일러 바친 모란이는 날벼락을 맞고 말았지요. 김대감에게 들켜 하마터면 크게 경을 칠 뻔한 마님이 모란이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최하급 계집종이 된 모란이는 화장실 분뇨를 치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다른 머슴들도 모란이를 보면 코를 틀어쥐고 피해 다녔지요. 모란이는 골이 잔뜩 났지만 별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가끔씩 동우가 모란이를 위해 먹을 것도 주고 옷감도 몰래 가져다 주고 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숨에 집안 권력을 틀어준 마님은 남편 김대감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요. 하지만 밤이면 동우를 안방으로 불러 전보다도 덕계가 쏟아지는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김대감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누워서 부인의 수발만 기다리는 신세라 별 도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집안과 머슴 똥우까지 차지한 마님은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람은 남의 눈에 티는 잘 봐도 제 눈에 들보는 살피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자기 행실을 뒤돌아보지 김대감은 주변 사람들의 허물에만 분노하다 크게 그르치고 말았지요. 우리는 부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의 행적을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개성 땅에는 필뜨기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필뜨기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장돌뱅이, 즉 보부상을 하며 살았는데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재주가 많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필뜨기는 조선 팔도를 주유하다가 오래간만에 개성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다가오더니 필뜨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자네가 필뜨기인가? 맞습니다요. 헌데 무슨 일이신지? 자네를 꼭 보고 싶다는 분이 있으니 좀 따라와 줘야겠네. 아이고 그렇습니까요? 헌데 제가 오늘은 좀 바빠서 못 가고 내일 점심쯤이 어떻습니까요? 잡소리가 많구나. 여러 말 말고 따라오기나 하게. 사내의 기백에 눌린 필뜨기는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웬 여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드가 나를 몰라보겠느냐? 전혀 모르겠습니다요. 대관절 뉘신지요? 내가 바로 조대감댁 안주인 화영이니라. 아이고, 화영 마님이셨군요. 여전히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요. 너도 몰라보게 늠름해졌구나. 필뜨기는 한때 장사 미천을 마련할 요량으로 갑부인 조대감댁에서 일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마님이 필뜨기를 눈여겨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훤칠하게 잘생긴 데다 머리까지 총명한 필뜨기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허나 신분 차이로 필뜨기가 떠나는 그날까지 말도 붙이지 못했지요. 그러던 차에 필뜨기가 돌아왔다고 하니 뛸 듯이 기뻤던 것입니다. 처녀 시절에도 느껴본 적 없는 설레임에 마님은 필뜨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내가 술상을 봐놨으니 편히 쉬고 가도록 하여라. 아이고,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그렇게 필뜨기를 안방으로 들인 마님은 방안이 덥다며 다짜고짜 저고리를 걸어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필뜨기가 말릴 사이도 없이 마님은 필뜨기의 품에 안겨들었지요. 꽃향기일까요? 향긋한 냄새에 아찔한 필뜨기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참아온 사내가 확 솟구치고 말았지요. 필뜨기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온몸에 힘이 빡 들어왔습니다. 손을 갖다 대자 마님은 금방 찐 떡처럼 하얗고 또 부드러웠습니다. 거기다 군불이라도 뗀 듯이 마구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를 탄 사내와 여인은 뜨거운 심장이 가리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필뜨기는 야생마처럼 부지런히 달렸지요. 마님은 너무나도 좋아서 지금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답니다. 그렇게 뻐근한 것이 들락날락 분주하게 움직이니 마님은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참으로 이 세상에 이러한 황홀경이 또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마님은 필뜨기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필드가 내 오랫동안 내가 그리웠는데 이렇게 소원을 풀었구나. 다시는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구나. 마님,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내가 기별하면 꼭 와야 한다. 언제든 와야 한단 말이다. 알겠지? 염려 마십시오. 마님이 부르시면 이 필뜨기가 무조건 달려오겠습니다요. 그래, 내 말을 들으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그리하여 필뜨기는 종종 마님께 들려서 함께 황홀경을 맛보곤 했답니다. 마님은 제 속을 뻐근하게 해주는 필뜨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필드가 여태껏 내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구나. 뭐 필요한 것은 없느냐? 마님, 제가 뭐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헌데 딱 하나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요. 뭔데 그러느냐? 제가 배움이 얕아하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요. 해서 글 공부를 좀 해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요. 그 말들 들은 마님은 직접 필뜨기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뒤로 마님은 필뜨기와 미래를 즐기고는 곧바로 글 공부와 세마기 등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원체 머리가 좋았던 필뜨기는 마님이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깨닫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필뜨기가 막집에 돌아왔는데 옆집 희란이가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어릴 적부터 필뜨기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필드가 언제 왔어? 방금 왔지. 이번엔 강원도를 한 바퀴 쭉 돌았어. 강원도를? 필뜨기 너는 조선팔도 안 가본 곳이 없겠구나. 참말로 부럽다. 그렇게 부러우면 나한테 시집오지 그러냐? 나야 그러고 싶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셔? 사실 필뜨기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지만 않았다면 둘은 혼례를 치를 사이였거든요. 허나 희란이의 부모님은 욕심이 사나워서 필뜨기가 고아가 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약조를 져버렸답니다. 그래도 둘은 틈만 나면 이렇게 만나서 좋은 사이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희란이는 좀 더 확실하게 필뜨기와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해서 필뜨기의 집에 천연덕스럽게 들어와서는 덥다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필뜨가 군부를 너무 떼는 것 아니야? 방이 아주 찜통 같구나. 덥긴 뭐가 덥다는 게야. 아직 온이월인데. 난 서늘하기만 하다. 그건 필뜨기 내가 쌀쌀 맞아서 그래. 몸에 열이 많은 나는 아주 더워 죽겠다. 그러더니 웃옷을 척하고 걸어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뜨기는 이팔청춘 희란이의 하얀 것을 보니 가슴이 세차게 뛰었지요. 어찌나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는지 심장을 툭하고 입으로 뱉어낼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망측하게 시리. 말만한 처녀가 무슨 흉내야. 흉내는 무슨? 이게 다 필뜨기 네가 내 맘을 몰라줘서 그렇잖아. 그런 필뜨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희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러자 그 희고 고운 자태가 필뜨기 눈에 똑똑히 새겨졌지요. 필뜨기는 너무 놀라고 흥분되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헌데 희란이는 필뜨기가 자길 거절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았지요. 잔뜩 꼴이 난 희란이는 두 손으로 필뜨기의 얼굴을 돌려서는 그대로 입술을 맞부딪혔답니다. 두 젊은이는 그제야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너나 할 것이 없었지요. 마음이 타들어가고 둘은 장작불보다 뜨거운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필뜨기는 몇 번이나 희란이를 사랑했지만 젊은 열정은 식을 줄 몰랐지요. 희란이도 몸이 뻐근할 정도로 강력한 필뜨기와 파도 타기를 하듯 함께했지요. 어찌나 기뻤는지 희란이는 몇 번이나 바르르 떨었답니다. 즐거움 속에서 필뜨기는 희란이에게 800개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속삭였죠. 희란아, 난 너한테 꼭 장가들 거야. 그걸 이제야 말하니? 난 기다리다 지쳐서 죽는 줄 알았구만. 미안해, 희란아. 네 마음을 몰라줘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꼭 너에게 어울리는 사내가 될 거야. 약속할게. 나도 필뜨기 너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 부모님도 찍소리 못할 정도로 멋진 사내가 되어야 해. 둘은 아무도 모르게 단 둘이서 혼례를 약조했답니다. 그 이후 둘은 가끔씩 만나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개성 최고의 갑부 팽진사가 희란이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팽진사는 매점매석으로 떼돈을 벌었는데요. 그렇게 번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해서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한 푼까지 쓸어가는 악당이었지요. 이리 오너라. 아니, 진사나리가 저희 집에는 어인 일이십니까? 흥, 내 아비가 내게 꾼 돈 20냥. 이제 슬슬 받아야겠다. 희란이는 팽진사의 말에 대경실색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큰 돈을 벌 요량으로 팽진사에게 돈을 꾸었는데 희란이만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아니,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진사나리에게 돈을 꾸었다고요? 그것도 자그마치 20냥을요? 그렇다마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리니까 어서 내 돈 20냥을 냉큼 가져오렸다. 그러면서 팽진사는 희란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느새 희란이는 처녀티가 확 나는 것이 근사한 미인으로 자라났던 것이지요. 그러니 욕심 많은 팽진사가 회가 동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벌써부터 팽진사는 어떻게 해야 희란이를 잡아뜨릴 수 있을까 생각이 가득해졌지요. 그러던 차에 희란이 부모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복의 희란이 내외. 자네들이 장사를 하겠다며 돈을 빌려간 것이 벌써 반년 전일세. 내 돈 20냥? 언제 갚을 건가? 장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 운이 좀 안 좋아서 지금은 돈이 없지만 머지않아 곧 갚겠습니다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거 안 되겠군. 자네 집이랑 세간을 모조리 가져가야겠어.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걸 받으시고 빚을 탕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해보게.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네, 제 딸입니다. 조선판 막장 부모인 희란이 아버지는 희란이를 가리켰지요. 딸을 내어줄 테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팽진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무렴 그렇지 않아도 희란이에게 마음이 동했는데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 좋네. 희란이를 내게 보내면 빚 탕감은 물론 장사 미천으로 20냥을 더 얹어주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으하하하. 이야기가 통해서 좋구먼. 그럼 날짜를 잡을 테니 준비하도록 하게나. 잘 되었다, 희란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땐 나중에 그 덕을 보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젠 네가 다 컸으니 그동안의 은혜를 좀 보답하거라. 희란이 어머니까지 나서서 호들갑을 떨었지요. 허나 팽진사에게 팔린 희란이는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의 첩신세가 된 자기 꼴을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흑흑 울던 희란이는 부모에 대한 배신감에 가슴이 북받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부모라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을 팔아 돈을 벌어서 쓰겠습니까? 도대체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부모들이 있단 말입니까? 울지 말거라. 이 좋은 날에 왜 우느냐? 꽃단장을 하고 부잣집에 시집 가면 너 좋고 우리도 좋으니 그만 울고 고추나 좀 다듬거라. 시집 가기 전에도 집안일은 좀 하고 가야 하지 않겠니? 팔자 좋은 부모님의 말에 희란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게다가 필뜨기와의 지키지 못한 약속에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하지만 팽진사의 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필뜨기에게 알리지도 못했지요. 부모님이 밤이고 낮이고 희란이를 감시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도 흘러 팽진사 댁에 들어갈 날이 오고 말았지요. 곱게 화장을 한 희란이 앞에 팽진사가 보낸 으리으리한 꽃가마가 나타났지요. 어찌나 화려한지 고관대작의 혼례처럼 보였답니다. 희란이는 눈물만 줄줄 흘리며 꽃가마에 올랐습니다. 한편 필뜨기는 희란이가 팽진사의 첩이 되었다는 소식에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례를 약속한 사이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게 팽진사와 희란이 부모님이 마음대로 정한 일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필뜨기는 배신감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가난한 보찜장수라서 벌어진 일이다.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여인조차 날 떠나는구나. 그래도 희란아, 이렇게 날 떠날 거면 혼례하겠다는 약조는 도대체 왜 했느냐? 사나이 순정을 짓밟고도 내가 행복해질 성 싶으냐? 자기를 내팽개치고 팽진사에게 가버린 희란이가 너무나도 야속했던 것이지요. 3일 밤낮을 울던 필뜨기는 마침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지요. 오냐 희란아. 내 기필코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되리라. 갑부가 되어서 네가 그리도 좋아하는 돈과 재물을 내가 모조리 빼앗으리라. 필뜨기는 크게 성공해서 갑부 팽진사와 팽진사에게 넘어간 희란이를 무너뜨리겠다고 맹세를 하였지요. 네, 사랑을 잃은 필뜨기는 복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필뜨기는 조대감댁 화영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은 필뜨기와 함께 오래간만에 달콤한 시간을 가졌지요. 황홀한 몸짓이 끝나자 필뜨기는 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말해보거라. 제가 장사를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장사 미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마침내 네가 큰 꿈을 품었구나. 좋다. 얼마나 필요하느냐? 좀 많습니다. 많을수록 좋지. 100냥, 100냥이면 충분하겠느냐? 1000냥은 필요합니다. 1000냥이나? 네가 아주 크게 해볼 생각이로구나. 좋다. 널 믿고 1000냥을 내어주마. 감사합니다요, 마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1000냥이란 거금을 받아든 필뜨기는 곧바로 북쪽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경 지역 상인들을 돌며 감초란 감초는 모조리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청나라에서 넘어오는 감초는 모조리 필뜨기의 것이 되었지요. 덕분에 감초값은 두어 달 사이에 2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뜨기는 감초를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팔지를 않는 것이었죠. 마침내 석 달째가 되자
필뜨기는 감초값을 무려 10배를 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해도 너무하구만. 감초값을 10배로 부풀리면 도대체 누가 산단 말인가? 돌아들 가세. 필뜨기 자네는 그 감초 끌어안고 살든지 말든지 하게. 우린 도저히 못 사겠네. 감초를 사러 온 상인들은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지요. 하지만 필뜨기는 끄덕도 안 했습니다. 말린 감초는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으니 물건을 잃어버릴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지요. 한약을 지으려면 감초가 필수였거든요. 헌데 그 감초를 필뜨기가 모조리 걷어갔으니 조선 팔도에서는 약을 지을 수 없어 아우성이었습니다.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감초값은 20배나 되고 말았지요. 그제야 상인들은 주섬주섬 필뜨기에게 10배의 돈을 주고 감초를 사들였답니다. 단숨에 1000양을 1만 양으로 불린 필뜨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도를 돌며 부지런히 수달피를 사들였습니다. 수달피는 귀한 가죽이라 무척 비쌌지만 1만 양을 거머쥔 필뜨기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여 몇 달이 지나자 조선 팔도에는 수달피를 구경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필뜨기가 거금을 써가며 그 귀한 수달피를 왜 그리 사모으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두고 봐라. 조선의 모든 권력자들이 내게 통사정을 하게 되리라. 아니나 다를까 추운 겨울이 오자 조선의 고관대작들은 따뜻한 수달피를 찾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대감님 위신이 있지 하찮은 속옷을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의 모든 수달피는 필뜨기의 손에 있었지요. 해서 돈 아까운 줄 모르는 대감님들은 웃돈에 웃돈을 얹어주고 겨우 수달피를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도 필뜨기의 신묘한 상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필뜨기의 재산은 100만 양으로 불어나게 되었었지요. 필뜨기는 그중 1만 양을 떼어 화영 마님께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돈을 모두 투자해 팽진사의 고리대금업을 박살내버렸지요. 팽진사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곧바로 필뜨기가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니 팽진사가 어디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보침장수놈이 어딜 감히 내 일을 넘보길. 이놈을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화가 잔뜩 난 팽진사가 왈패들을 풀어 필뜨기를 공격했지만 필뜨기가 더 큰 돈으로 왈패들을 매수하니 헛수고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는 일을 족족 망가뜨리니 어느새 팽진사의 재산은 10분의 1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최후의 수단으로 팽진사는 고관대작을 끌어들여 필뜨기를 옥에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재산을 모두 모아 미리 약조를 나눈 대감에게 바쳤지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필뜨기가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째 아직도 필뜨기놈이 멀쩡한 것이냐? 여봐라. 조대감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으시더냐? 도대체 약조를 언제 지키시려고 그러는 것이냐? 네, 그것이 조대감께서는 아무런 약조도 나눈 기억이 없으시다고. 뭐라고? 내 돈 3,000양을 받아먹어 놓고 아무런 기억도 없다는 것이 말아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대감은 바로 화영마님의 부군이었던 것이지요. 화영마님이 열심히 구워 삶은 덕분에 조대감은 필뜨기를 잡아 넣어달라는 팽진사의 부탁을 깨끗하게 묵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를 알 턱이 없는 팽진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렇다고 고관대작인 조대감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팽진사는 1년 만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거리에 나앉게 된 팽진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병으로 죽고 말았지요. 팽진사의 첩 희란이도 갈 곳이 없어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부모님이 팽진사에게 받은 돈을 모두 날려 개털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희란이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간신히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필뜨기는 마침내 희란이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누구십니까?
웬 귀인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초가집을 찾으셨나요? 이젠 내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군. 그래, 사나이 순정을 짓밟아놓고 겨우 이 꼴로 산단 말이냐. 희란이는 으리으리한 차림새의 필뜨기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너에게 팽당한 필뜨기가 이렇게 돌아왔다. 어떠냐? 이제야 좀 후회가 되느냐? 재물만 쫓다가 그 재물로 망하게 되니 이제야 좀 정신이 드느냐? 악에 받쳐 소리치는 필뜨기 앞에서 희란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필뜨기의 분노를 고스란히 뒤집었었답니다. 희란이는 필뜨기가 돌아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필뜨기가 사라진 방향을 지켜보았지요. 며칠 후 갑자기 화영마님이 필뜨기를 불렀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화영마님? 자네에게 알려줄 것이 있네. 내가 희란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니 부디 놀라지 말고 들으시게. 성품이 어진 화영마님은 차마 필뜨기에게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해서 화영마님은 자기가 알아낸 희란이의 혼인에 대해 낱낱이 알려주었지요. 어째서 희란이가 필뜨기를 저버리고 팽진사에 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도 얼마나 필뜨기를 그리워했는지를 말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필뜨기의 두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해졌지요. 화영마님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필뜨기는 그제야 황급히 희란이를 찾았습니다. 허나 희란이는 살던 초가집에서 사라져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제야 희란이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필뜨기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복수심에 미쳐서 희란이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미안하다, 희란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다오. 희란아. 하지만 필뜨기의 외침을 듣는 이가 없었지요. 그 뒤로 필뜨기는 그 엄청난 재산을 모두 풀어 조선 팔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몸으로 오직 보찜 하나만을 들고 또다시 보찜 장수가 되었답니다. 조선 팔도를 돌며 다시 한번 희란이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필뜨기는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 팔도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필뜨기가 희란이를 만났다는 소식도 영영 만나지 못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필뜨기가 희란이를 애타게 그리워한 것은 사실이었지요. 그저 필뜨기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희란이를 만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에 의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흘러넘친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지요.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요? 옛날 조선시대 청주에는 목사 벼슬을 지냈던 송덕만이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송대감은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재물을 탐하여 큰 부를 거머쥐었지요. 사람들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송대감을 손가락질하며 금목사라고 부르곤 했답니다. 그런 송대감이 하루는 아주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첩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송대감은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첩에게 푹 빠져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첩부인의 방을 찾았지요. 부인, 어제 먹은 뱀탕이 효력이 좋구려. 아주 몸에 힘이 불끈 들어가는 것 같소. 이럴 게 아니라 내 지금 당장 일을 치러야겠소. 불끈이 맞긴 하나요? 지난번처럼 바로 고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허, 이 사람이. 이번엔 다르다니까 왜 자꾸 못 믿는 거요? 첩부인이 이부자리를 깔자 송대감은 허겁지겁 뛰어들었답니다. 드디어 맞상대를 하려는 찰나, 하이고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 송대감의 몽둥이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송대감이 이리저리 용을 써봤지만 야속해라.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뱀탕은 무슨... 아니, 내 살모사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제 보니 이빨 빠진 풀뱀이나 다름없구나. 어휴. 첩부인의 한숨소리에 송대감은 고개를 푹 숙였지요.
결국 그날도 헛물만 킨 송대감은 망연해서 툇마루에 나가 주저앉았답니다. 송대감은 젊은 부인과 아직까지 거사를 치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처가에 거금을 주고 데려왔건만 아무것도 못해봤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됩니까? 사실 송대감은 이 첩부인에게 반해 권력까지 써가며 난리를 피운 끝에 데려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송대감의 방망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오냐, 이렇게 된 거 팔도의 보약이란 보약은 전부 먹어야겠다. 내 반드시 제대로 일을 치르리라. 그렇게 결심한 송대감은 조선팔도 방방곡곡에 사람을 보내 남자에게 좋다는 보약은 모조리 구해오도록 하였지요. 특히 남자에게 좋은 약재라면 역시 뱀탕 아니겠습니까? 하여 송대감은 살모사는 물론이요 7.4, 먹구렁이, 백독사 등 힘 좋은 뱀은 모조리 잡아 뱀탕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답답한 것은 첩부인 또한 마찬가지였죠. 가장 예쁜 나이에 나이 많은 대감의 첩으로 팔려와서는 졸지의 독수공방 홀로 밤을 지새우니 이 어찌 답답하고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곧 30이 되니 한참 알게 된 사내의 품이 그립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아버님 장사배가 가라앉지만 않았어도, 아니 배값을 송대감이 대신 물어주지만 않았어도 내 신세가 이렇지는 않았을 것을. 아니다. 어찌 부모님을 원망하리오. 내 허망한 팔자를 원망해야지. 그러다 보니 이제는 늙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까지 새록새록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부인은 고개를 흔들며 애써 마음을 추스리곤 하였답니다. 그래도 치밀어 오르는 외로움에 달이 뜬 밤이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곤 하였지요. 어느덧 여름이 되었습니다. 송대감은 보약을 구하러 강원도에 가고 집안에는 하인들과 첩부인만 있었지요. 기분이 꿀꿀해진 부인은 더위도 식힐 겸 금강으로 뱃놀이를 가기로 했답니다. 하여 머슴들이 노젓는 배에 올라타 강바람을 쐬고 있었지요. 한창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랍니까? 강바닥 바위에라도 부딪혔는지 배가 기우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그만 강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머슴들이 화들짝 놀라 배를 돌리니만이 실경이를 벌이고 있는데 웬 젊은 머슴 하나가 우통을 집어던지고 강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머슴 상득이었지요. 삼득이는 물살을 헤치고 마님에게 다가가서는 멋들어지게 구해내는 것이었지요. 꼴깍꼴깍 강물을 마시며 숨이 넘어갈 뻔한 부인은 10년 감수, 머슴 상득이 덕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물 밖으로 끄집어진 마님은 옷이 푹 젖어서 안과 밖이 그대로 보였지요. 헌데 지금 그게 대수겠습니까? 연신 물을 토하던 마님은 숨을 돌리자마자 상득이 품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고맙다. 상드가 내 덕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용궁에 갈 뻔했구나. 아닙니다요. 마님이 물에 빠졌을 땐 정신이 없어 일단 구할 생각뿐이었습니다요. 마님은 그제야 상득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이야, 상득이는 근육이 탄탄한 장사였는데 얼굴도 사내다운 매력이 넘쳤답니다. 해서 마님은 자신을 구한 머슴에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지요. 사실 상득이도 강물에 젖은 마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눈을 둘 곳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둘은 마님과 머슴이 아니라 사모하는 남과 여가 되고 말았답니다. 마님은 강가로 나온 후 넌지시 상득이를 불렀답니다. 날 구한 상을 내릴 터이니 이따 조용해지면 안방으로 오라는 것이었죠. 이미 마님에게 푹 빠진 상득이는 지체 없이 마님의 명령을 수행했답니다. 그렇게 둘은 안방으로 다시 만났더랬지요. 안방에서 둘의 눈은 짜르르 마주쳤답니다. 이번에는 남과 여가 따로 없었습니다. 둘은 두근거림에 모시겨 사모하는 남녀가 하는 일을 시작하고 말았지요. 눈에서는 별이 번쩍이고 맞잡은 손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뿜는 숨이 어찌나 단지 과수원에 온 것 같았지요. 그렇게 뜨거운 사이가 된 마님과 머슴은 왜 어찌 지금에야 만났을까를 원망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경험이 끝나자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지요. 마님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구멍을 찾아드는 뱀처럼 삼득이는 마님의 답답함을 구석구석 풀어주었던 것이지요. 뒤늦게 사내의 매력을 알게 된 마님은 모르던 시절이 원망스러워 억울할 지경이었답니다. 해서 마님은 삼득이와 또 만나기로 단단히 약조를 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송대감이 돌아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수확이 좀 있었는지 아주 싱글벙글이었지요. 마님은 기대도 안 했지만요. 부인, 내가 요번에 50년 묵은 7.4를 구했다오. 효험이 탁월하다고 하니 이번엔 믿어보시구려. 송대감은 어서 잠자리에 들자고 성화였지요. 50년 7.4로 뱀탕을 해먹은 송대감은 부인을 향해 어서 이리로 오라고 재촉했답니다. 어머, 굉장하네요. 이번엔 믿을만한가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땅꾼에게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구해 먹었으니 좀 믿어보시구려. 네네네, 기대되는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송대감의 몽둥이는 시작하기도 전에 심으로 또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지요. 송대감은 초라해진 분신과 함께 조용히 안방을 나섰답니다. 상심한 마님은 남편이 나가는데 인사조차 하지 않았지요. 결국 송대감은 이번에도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송대감은 반드시 이를 치르리라 다짐하며 의지를 활활 불태웠지요. 하기야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어찌 헛물만 켜고 싶겠습니까? 송대감은 이번에야말로 영험한 뱀을 잡아먹고 부인과 첫날을 보내겠노라 맹세했답니다. 오냐, 내 이번엔 제주도 땅에 가리라.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백사를 잡아먹으리라. 고놈을 먹고 내 이번엔 기필코 수건을 이뤄야겠다. 도끼가 바짝 오른 대감이 제주도로 떠나자 첫 부인은 또다시 삼득이를 불렀습니다. 삼드가, 오늘은 날이 더워 내 등목을 좀 해야겠다. 달이 뜨면 개울로 나설 터이니 내가 와서 목욕을 좀 돕거라. 알겠습니다요, 작은 마님. 그렇게 마님과 머슴은 한밤의 개울가에서 또 한 번 불타올랐답니다. 자주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서 그럴까요? 감질나게 만나는 동안 둘은 점점 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둘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건 송대감 댁의 또 다른 머슴 광쇠가 둘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쇠는 바위 뒤편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삼키는 것도 있고 둘을 엿보고 있었지요. 허나 삼득이와 마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육신의 비밀에만 몰두하고 있었답니다. 저 연놈들이 아주 신방을 차렸구나. 아주 떨어질 줄을 모르는구만. 남몰래 마님을 연모하고 있던 광쇠는 둘의 몸짓을 보며 질투의 불길을 활활 태웠지요. 며칠 후 삼득이가 밭일을 하러 가려는데 광쇠가 넌지시 불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님이 급하게 심부름을 시켰다며 삼득이에게 개울가에 가서 뭘 좀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미래가 들통이 났는가 싶은 삼득이는 깜짝 놀라서 따졌지요. 개울가? 혹시 광쇠, 자네 어젯밤 개울가에서 뭘 본 겐가? 보긴 뭘 봐? 이 사람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가? 난 어제 퍼질러 자느라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 마님이 뭘 좀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거 있잖아. 마님이 며칠 전 마실 나가셨다가 개울가에 깜박 옥비녀를 놓고 오셨다는구먼. 오늘 갈 곳이 있으니 자네가 대신 좀 가져오라는 것이야. 광쇠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이에 안심한 삼득이는 광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말았답니다. 하여 삼득이는 사모하는 마님의 비녀를 가지러 불이 나게 개울가로 달려갔지요. 광쇠는 자기 말을 믿은 삼득이가 개울가로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득이만만하게 웃었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삼득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개울가를 이리저리 뒤지던 삼득이는 도통 옥비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삼득이는 한참 만에야 개울가 끝 절벽 앞바위 위에 놓인 옥비녀를 발견했답니다. 사실 이건 모두 광쇠가 몰래 어젯밤 놓아둔 것이었지요. 아니, 내가 그날 밤 마님이랑 저런 곳에도 갔었나? 하지만 삼득이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옥비녀의 손을 뻗었답니다.
그때 근처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광새가 튀어나왔지요. 광새는 삼득이가 깜짝 놀란 틈을 타 그대로 절벽으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삼득이는 긴 비명을 지르며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삼득이를 보내버린 광새는 천연덕스럽게 송대감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삼득이 그것이 마님의 옥비녀를 훔쳤다는 건가? 고놈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만. 머슴들끼리 소문이 돌았지요. 삼득이가 마님의 옥비녀를 훔쳐서 멀리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나눈 머슴들은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성실해 보이던 삼득이가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지요. 한편 마님의 상심은 더욱 컸답니다. 흑흑흑 그깟 옥비녀. 달라고 하면 주었을 텐데. 마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이 광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부서져라 마님을 보필할 테니 그만 그 눈물을 거두십시오. 그래주겠느냐? 광새야, 내가 정녕 그래주겠느냐? 마님이 밤을 눈물로 지새우자 광새가 접근했습니다. 광새는 정성껏 마님을 위로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님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지요. 그렇게 광새는 꿈에 그리던 마님을 위해 열과 성으로 봉사하는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이후로 광새는 틈만 나면 마님을 찾아 위로와 봉사를 했답니다. 사실 광새는 머슴들 중에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답니다. 삼득이보다 강인한 광새의 왕뱀 같은 물건 덕분에 마님은 점점 더 시름을 잊을 수 있었지요. 한편 절벽에서 떨어진 삼득이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물속으로 떨어진 덕분에 크게 상처를 입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거친 물살에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다음이었지요. 허나 삼득이는 깨어난 다음에도 곧바로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속 동굴에 몸을 숨긴 채 광새의 배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하였답니다. 아무래도 광새 그것이 아무런 곡절없이 자기를 공격했을 리 없었을 터이니까요. 해서 삼득이는 머리는 봉둔한 발, 얼굴에는 흑칠을 하고는 거짓골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청주 사람 누구도 그가 삼득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들어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광새 그놈이 삼득이가 옥비녀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최근에는 마님의 신복이 되어 어딜 가도 옆에 꼭 붙어 다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삼득이는 무릎을 탁 쳤지요. 광새 그것이 작은 마님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구나. 이제야 수수께끼가 다 풀린 것이지요. 해서 조용히 송대감댁을 엿보니 밤만 되면 광새가 작은 마님의 침소를 찾는 것이었지요. 광새는 작은 마님과 밤새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삼득이의 눈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지요. 감쪽같이 자기를 속인 광새는 물론이고 자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마님에 대해서도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송대감댁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마님과 머슴 사이에는 신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머슴인 자기가 아무리 외쳐봤자 마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삼득이는 보약을 찾으러 떠난 송대감이 곧 돌아온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무릎을 탁하고 친 삼득이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며칠 후 한라산 깊은 산에서 100년 묵은 백사를 잡아온 송대감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송대감은 그대로 마당에 불을 지피고 보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라며 머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해서 머슴들은 뱀탕이 다 끓을 때까지 번갈아가며 약탕기를 지켰답니다. 워낙 귀한 백사로 끓인 탕이니 하룻밤을 밤새 끓여야만 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하늘이 별이 총총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광새가 약탕기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광에 숨어있던 삼득이가 광새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냈지요. 하지만 삼득이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 얼굴에는 고추장을 칠하고
옷은 물에 푹 적셔서 마치 개울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꾸몄던 것이지요. 감쪽같이 물귀신처럼 꾸민 삼득이는 광쇠 뒤에서 나타나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놈 광쇠야. 네가 감히 날 죽였느냐? 삼득이의 꼴을 본 광쇠는 대경실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던가요? 저지른 것이 많은 광쇠는 너무나도 놀라서 그만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삼득이는 잽싸게 품에서 옥비녀를 꺼내어 광쇠의 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잘 끓고 있는 뱀탕을 발로 차다 엎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모습을 숨겼지요. 우당탕탕하는 소리에 놀란 대감집 사람들이 뛰어왔을 땐 모든 것이 벌어진 이후였습니다. 귀한 뱀탕이 엎어져서 죄다 줄줄 흘러버렸던 것이지요. 아니 이놈 광쇠야. 내 놈이 감히 내 귀한 뱀탕을 쏟고 말았구나. 아이고 내 뱀탕. 저게 어떤 물건인지 내 놈이 알기나 하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송대감은 쓰러진 광쇠에게 왼쪽 오른쪽 연속 따귀를 날렸답니다. 그렇게 흠씬 얻어맞은 광쇠가 부스스 일어났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광쇠의 품에서 삼득이가 훔쳤다는 옥비녀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뱀탕을 엎고 졸지의 비녀를 훔친 범인으로 몰린 광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송대감에게 멍석마리를 당했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두들겨 맞은 광쇠는 그대로 청주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거짓골이 된 광쇠는 절뚝거리며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뱀탕을 잃어버린 송대감은 또다시 약재를 구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백두산에서 산삼을 가져오겠다며 먼 북쪽을 향해 길을 떠난 것이지요. 한편 마님은 광쇠가 옥비녀를 훔쳤다는 말을 듣고 배신감으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는 사라진 삼득이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을 후회 속에 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바탕 태풍이 몰아친 후 송대감 댁에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삼득이었지요. 약초를 구하다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지 뭡니까? 아주 10년 감수했습니다요. 삼득이는 광쇠가 밀었다는 말은 쏙 빼고 그렇게 둘러댔지요. 하지만 남자가 그리웠던 마님은 삼득이의 말을 의심도 하지 않고 믿었답니다. 그리고는 반가움의 눈물을 흘렸지요. 이렇게 날 걱정시키다니. 삼드가 정말 보고 싶었다.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느냐? 이놈도 마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요.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말거라. 위험한 곳도 가지 말고. 네, 마님.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그 뒤로 삼득이는 쫓겨난 광쇠 대신 마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그전보다 훨씬 조심해서 다시는 들키는 일이 없었지요. 그렇게 한 석 달쯤 즐거움을 누린 삼득이는 달도 뜨지 않는 어느 밤 마님의 폐물을 죄다 훔쳐 달아나 버렸지요. 제대로 한몫 잡아버린 것입니다. 마님은 비싼 폐물을 모조리 잃고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송대감이 모르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그 뒤로도 첩부인은 보약을 구하러 전국을 떠도는 송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청상과부와 다름없이 살았답니다. 가끔씩 너무나도 밤이 외롭곤 했습니다만 광쇠와 삼득이의 사건을 떠올리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세상 일은 자기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첩부인이 삼득이를 저버리고 광쇠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는 늘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행동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